240만 킬로미터 주행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뭐 14번 중에 13번이 상대방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났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지금도 시험 중입니다. 테슬라가, 그죠? 완전 주행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고, 뭐 여러 나라에서 무인 자동차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이제 그런 사고가 예방이 되어야, 이거는 이제 대중화되어야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완전하게 이제 그 사고 예방이 확실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나중에 그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무인 자동차 장점은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더 낮겠죠. 음주운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정말 돌아가시지 않을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많고,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데, 최소한 음주운전은 없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사고도 이제 사람보다 아무래도 비율이 좀 낮아지겠고, 이제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지금과 같은 이제 교통 대란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 자동차 하나씩 들고 온다고 도로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내에서 차 때문에 막혀서 답답할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차 공간이나 뭐 이런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이제 줄일 수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죠. 이 무인 자동차를 만든 제조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차량 동승자, 그러니까 운전사는 없지만 그 차에 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차량 동승자에 있는지, 이런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고, 지금 컴퓨터도 많이 해킹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해킹 때문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해킹해 가지고 그 자동차가 사고 나게 한다든지, 이런 해킹의 위험성도 있죠. 또 수많은 그 운전기사들이 직업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또 도표 하나 더 볼까요? 여기에 지금 무인 자율 주행차의 딜레마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 무인 자율 주행차가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앞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타났을 때 이쪽으로 피하면 나무에 받칠 수가 있고, 동승자가 이제 차 안에 차를 소유한 사람, 차 안에 탄 사람이 다칠 수 있고, 만약에 3쪽으로 피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여기 사람이 좀 물론 많지만은, 이럴 때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무인 자동차에는 심어져 있잖아요. 이런 그 대비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미리 이제 심어지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최선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운전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그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니까 뭐 책임 소재는 분명한데, 이때는 무인 자동차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차를 이제 공유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업체, 지금 우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무인 택시, 그죠? 여기 이런 무인 자동차를 도입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못 하고 있죠. 이제 사고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완벽하게 해결하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운행되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인공지능 제품과 관련된 전략이 또 있는데,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도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같이 이제 하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뭐 영화를 통해서든 다른 작품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겁니다.
여기 이제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제품과 전략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참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전부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겁니다. 구글의 구글 번역, 그죠? 또 구글 포토 사진, 어시스턴트, 알파고, 바둑, 이런 거 여러분 알죠? 유명하죠? 이런 게 이제 딥러닝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도 운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얼굴을 인식하는, 그죠? 딥페이서, 챗봇 서비스, 쇼핑하고 예약하는, 이거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꼭 로봇으로 완전 채되어 있어야 인공지능은 아니죠. 지금 아마존에서 나오는 알렉사라든지 이런 거, IBM의 왓슨, 그죠? 닥터 왓슨, AI 의사, 왓슨. 우리나라 뭐 가천대학인가 어느 무슨 대학인가 하여튼 수술에 지금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대학 병원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코타나 애플의 시리, 그죠? 뭐 이런 전부 다 인공지능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분류와 역사돼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을 목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분류하면 여기 나왔다시피 strong AI, 그 다음에 weak AI, 즉 우리말로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얼레미카 이분이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인간보다 더 나은 지능을 말하고, 약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범위하지는 않죠. 어떤 분야에만 이제 최적화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약 인공지능은 다른 말로 좁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narrow AI 또는 응용 인공지능, applied AI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래 약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나왔다시피 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계가 지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이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나 마음이나 어떤 의식 이런 것까지 뭐 가질 필요는 없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기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약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보다 우리가 좀 더 우수한 인공지능을 슈퍼 인공지능, 슈퍼 AI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의식하는 자의식이라고 하죠. 또 자기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발전하는 자가 향상, 또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 초인적 능력이라죠. 또 과학적으로 인공지능이 창조성도 가질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감성, 소셜 감성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스스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슈퍼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대하면서도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이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학자인 과거 이제 레이 크즈와일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특이점, 영어로 싱귤레리티를 하죠. 특이점이 2050년쯤에 올 것이다. 물론 예측입니다만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레이 크즈와일을 치면은 이 사람이 한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미래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예상이 맞을지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050년이면 지금 우리가 뭐 21년이고 이제 앞으로 뭐 한 30년, 그죠? 30년 정도면 이제 2050년이니까. 예. 자, 인공지능을 또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분류한 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텍스트 참조됩니다. 잘 보입니까? 예. 보이면 이제 이거 보셔도 되고, 잘 안 보이면 이제 텍스트를 참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 측면에서 약인공, 강인공, 슈퍼인공지능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안 했지만 이 부분 방법론적 측면에서 계산주의, 철학적 관점이죠. 또 연결주의, 생물학적 관점이죠. 그래서 방법론적 측면은 그러면 계산주의는 뭐냐? 기호로 저장하여서 수학이나 논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GPS, 추적 시스템 이런 거,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게 이제 이 계산주의에 들어가고, 연결주의는 우리 인공신경망 딥러닝, 그죠?
인간 뇌의 뉴런과 연결하는 거를 이제 모방한 게 이게 연결주의입니다. 생물학적 관점. 이게 사실은 좀 인간의 생명이나 이제 건강과 관련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 영화를 나중에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뒤에 볼 건데 이게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어리 한 말 중에 여기 밑에 나오죠. 그 예를 차이니즈 룸, 중국인의 방이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을 설명했어요. 중국인의 방 여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사람이 방문 밑으로 중국어로 쓰인 쪽지를 밀어 넣어주면 방 안에서 그걸 읽고 적정한 답을 중국어로 적어 밖으로 내보내준다고 합시다. 그때 방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나 기계가 정신이나 마음, 의식 등을 가지고 중국어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즉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서 컴퓨터처럼 잘 짜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답을 내보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 안의 사람이나 컴퓨터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적정한 답을 얻었으니까 굳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꼭 중국어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기계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고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기계가 이렇게 사람이 하는 어떤 정신작용, 마음이나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능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말했던 약인공지능이 바로 이거죠. 이 분야에만 특화된 아까 구글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야에만 특화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사람 혹은 그 이상으로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을 가지고 지능적 작업을 수행할 때는 이제 강인공지능 혹은 슈퍼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의 방이라는 적절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또 여러분 표가 여러분 그림이 잘 보입니까? 인공지능 발전 주요 역사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방법론적 측면 아까 요 옆에 나와 있는 그죠? 요걸 참조를 하면은 이제 계산 모델하고 연결 모델 그죠? 계산 모델은 인간의 뇌가 이제 어떤 개념이나 정보를 기호로 저장해 가지고 수학적 논리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고하는 이런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성이죠. 그죠? 이게 이제 목표인데 이런 계산 모델 관점의 인공지능은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죠? 인공지능 역사에서 1차, 2차 부흥기에 주로 시도된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역사에서 볼 때 이제 3차 부흥기로 나눌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도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차 부흥기를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2016년에 이제 내놓은 그 인공지능 주요 발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용어는 물론 1950년대 튜링 테스트라도요. 튜링은 사람 이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랍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용어도 이제 1956년에 나왔고 이렇게 1차 부흥기, 2차 부흥기 이렇게 사실은 벌써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현재가 3차 부흥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역사가 좀 나와 있는데 글자가 좀 작죠. 텍스트를 봐도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글자 이걸 꼭 안 봐도 전체적인 그 발전 과정 위에 있는 요 용어만 사실은 봐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상현실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가상현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죠. 나중에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가상현실과 관련된 내용도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쭉 개관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결국 인공지능인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는 우리가 반드시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 어떤 장밋빛으로만 그런 장밋빛 미래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인류의 위협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또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 아까 말했다시피 인공지능이나 이 로봇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에 이미 2016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전체 종사자 중에서 2020년까지 한 41.3% 정도 대체될 수 있고 2025년쯤 되면 70.6%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연구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나온 논문이니까 지금 2021년인데 41.3%까지 인공지능이 대체는지는 지금 아직 불분명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걱정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게 뭐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결국은 그렇게 이제 대체를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에 인공지능은 결국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고만 보셨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논문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게 왜 인류의 꼭 재앙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를 대체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을 때는 국가에서 인공지능이 일을 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오니까 국가에서 그 실업자들 일하지 않고 이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놀고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인공지능은 잠도 안 자잖아요. 우리는 밤에 자야 되죠. 사람이 피곤하면 또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 수익을 국가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저는 일자리가 없다고 꼭 재앙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 좀 더 그 자기 여가를 활용하고 뭐 좀 더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이 없다고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자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대체율이 높은 직업 그죠? 그런 일자리가 아무래도 좀 위험한데 뭐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 또 뭐 좀 정교함이 떨어지는 동작 뭐 정교화해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람과 소통이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직업들 예를 들면 뭐 회계사나 계산원이나 속기사나 뭐 단순 제조업 종사자나 운전사나 이런 직업들이 이제 제일 빨리 없어질 거죠. 인공지능이 이제 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훨씬 빠르고 능률적으로.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는 역시 인간적인 감성에 기초한 예술과 관련된 그런 직업들, 뭐 배우나 화가나 또 작가나 물론 작가도 요즘에 인공지능 작가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또 가수나 디자이너나 이렇게 감성을 기초로 한 예술 분야 관련 직업들은 아마 당장은 자동화가 어렵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제 직장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취업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종을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 나중에 헛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불안한 미래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의회에서 2017년에 그 AI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하는 로봇 시민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켰어요. 로봇 시민법을. 그래서 로봇의 어떤 지위, 법적인 지위와 의무를 이렇게 이제 규정한 겁니다. 이 역사상 최초인데 이 AI 로봇의 지위와
AI 로봇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AI 로봇이 우리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대전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전제 아래 이제 윤리적 기준이나 기술적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로봇이 뭐 사고를 일으키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 권한, 소스 코드 접근 권한 이런 걸 의무화하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다룰 작품인데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쓴 공상과학 소설에도 나오는 로봇 3원칙이 있습니다. 3원칙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로봇은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여기 1원칙이고 2원칙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3원칙은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게 로봇 3원칙입니다.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로봇 3원칙입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을 채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군사용 로봇을 생산할 때 여기에 위배되면은 생산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벌써 EU 유럽 그 연합에서는 이런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인공지능 개발 사업으로 2015년에 한 해 120억 유로, 우리 돈은 한 14조 820 뭐 이 정도 된답니다. 14조 820억 원 되는데 이렇게 벌어들였지만 로봇 300개당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진 사례가 이제 통계로 보니까 나와서 이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로봇에 세금을 매겼어요. 로봇세를 매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이게 결국은 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지 않고. 그렇지만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 가결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결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자리가 없어지니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만간에 틀림없이 실행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이제 뭐 이런 재난 사태니까, 그죠? 이런 그 지원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아예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건 아마 틀림없이 실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 윤리 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뭐 앞으로 다가올 그 인공지능에 대비해서 막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그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금 선진국에서 보면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쨌든 지금 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조금 우리는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쨌든 인공지능을 생각하지 않고는 인공지능과 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교양 수업으로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뭐 재미로만 들으려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재미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화에 나왔던 내용들이 수년 뒤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저는 뭐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 저게 저런 게 사실은 영화에나 있을 법하지 실제 생활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적이 수년 전에 있었는데도 벌써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각자 개인이 직장과 관련해서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구상하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가 많은데
앞으로 수업 시간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영화를 다룰 겁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지 또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뭐 아이 로봇 이런 영화, 엑스마키나 이런 영화도 좀 많이 나왔죠. 유명하고 그 외에도 이제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는 그런 영화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했던 말처럼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했던 말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좀 볼까요? 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다. 또는 상상하는 대신에 가로 안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상상이 결국 현실화된다는 말입니다. 가로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먼저 사고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영화를 보기 전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관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결국은 우리 건강한 게 최고죠. 뭐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고 뭐고 해도 건강을 해치면 여러분 뭐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